회장님. 문 열지 마세요. 한여름 대낮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 광주 도심의 인파를 가르며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칠판을 긁는 듯 정적을 깼습니다. 그 비명 뒤에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고 잔혹한 음모가 막 드러나려 한다는 사실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른 주인공은 고작 13살, 다리 밑에서 웅크려 살지만 마음 많은 저 푸른 소나무처럼 대쪽 같은 구두 닦기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구해낸 남자는 광주에서 손꼽히는 거부이자 거대 유통망을 손에 쥔 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가난해서 반지하 단칸방에서 겨우 숨만 쉬며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불의 앞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결국 온 사회가 고개를 숙여 존경하게 만드는 인물이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가 운명을 뒤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만약 침묵과 외침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낯선 일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소리 낼 수 있습니까? 앞서 말했듯 가난하지만 친절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특히나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공평함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누군가에게 공평함을 선물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구에게나 경청되어야 할 간절한 외침이 있으니까요. 7월의 태양은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거리고 아스팔트는 불을 뿜는 듯 열기를 내뿜어 공기마저 끈적거렸습니다. 골목 어귀 은행나무 위 매미 소리마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 사거리 한 구석에서 13살 남짓되어 보이는 소년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구두통은 솔질에 맞춰 덜컹거렸고 어깨에 걸친 수건은 땀에 젖었지만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도 소년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고한솔, 이 구역 사람들은 꼬마 구두닦이라 불렀고 근처 포장마차 오 이모는 정겹게 우리 촌놈이라 불렀습니다. 한솔이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녀석은 동구시장 뒷골목의 허름한 쪽방촌을 떠돌며 비가 새는 지붕 아래서 잠을 청하고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얻어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녀석이 고생은 직사게 해도 예에 바르고 남의 물건엔 절대 손대지 않는 기특한 아이라고 말이죠. 한솔이는 오 이모네 포장마차에 들러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모, 시원한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날이 너무 뜨거워서요. 오 이모는 얼음 몇 개가 달그락거리는 시원한 보리차를 내밀며 혀를 찼습니다. 어서 마셔라. 이런 날씨엔 어른도 지치는데 조그만 녀석이 오죽하겠니? 한솔이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해맑게 웃으며 보물이라도 되는 양 컵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녀석은 그 시원함이 사라질까 아까워 조금씩 아껴 마시며 한국의 무더운 여름 열기를 식혔습니다. 오 이모는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듯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직요. 한솔이가 대답하더니 짐짓 씩씩한 척 덧붙였습니다. 손님 오시면 구두 닦아서 돈 좀 벌고요. 저기 GS25 가서 컵라면 하나 사 먹으려고요. 오 이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질이 궁상 맞으면서 자존심은 새 가지고. 아까 어묵 남은 거 있으니까 이거라도 먹고 속 좀 데워둬. 저녁에 손님 많아지면 힘써야지. 한솔이는 손사래를 치며 웃으면서도 눈길을 피했습니다. 자꾸 받다 보면 익숙해지고 게을러지고 빚지는 게 무서워서였지만 결국 깍듯하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며 어묵꼬치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도로변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새하얀 셔츠를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기사에게 가볍게 눈짓을 하고는 오 이모네 맞은편에 있는 한정식집
청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소리는 손님 구두를 닦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청산은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는 최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개량 한복이나 말끔한 정장을 입었고 작은 도자기 그릇에 담겨 나오는 정식 코스 하나가 한소리의 고시원 한 달 월세보다 비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싼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음식들이 마치 그림 맞추기 놀이처럼 끊임없이 상 위로 올려졌습니다. 야, 꼬마야, 방금 구두를 다 닦은 덩치 큰 남자가 한소리를 불렀습니다. 구두 광 좀 잘 냈냐? 한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다 됐습니다. 근데 내가 잔돈이 없네. 다음에 줄게. 남자는 대답도 듣지 않고 황급히 차에 올라타더니 문을 쾅 닫고는 생안이 가버렸습니다. 고작 몇천 원, 소년의 땀방울 값을 떼어먹고 도망친 것입니다. 한소리는 멀어지는 차를 멍하니 바라봤지만 화를 내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레를 통에 넣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오 이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가난한 사람이 말 한마디 못하고 무시당할 때 그 비참함이 얼마나 무거운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 어린 것이 이모는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속이 깊어서 더 짠하네. 한소리는 잠시 앉아 있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광주 시내를 걸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살을 파고들듯 따가웠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보도블록 위를 걷는 작은 발걸음은 행인들의 구두 끝을 쫓았습니다. 식당이나 은행에서 나오는 사람들, 개중에는 한소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고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끔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한번 닦아보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소리는 손님을 가리지 않았고 가격을 흥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3,000원이든 5,000원이든 주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온 정성을 다해 고개를 숙이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녀석의 손을 거친 구두는 가로수 그림자가 비칠 만큼 반짝였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한소리는 어느 약국 처마 밑 그늘에 멈춰 섰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고 건너편의 화려한 한정식집 청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꺼운 유리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지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종업원들이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소리의 눈에 담긴 것은 부러움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연한 동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옆 벤치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지갑 떨어졌어요. 한소리가 고개를 돌리자 방금 차에서 내렸던 그 남자가 등을 보이며 식당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소리의 발치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갈색 가죽 지갑이 엎어진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띄지 않았고 오직 한소리만 본 것입니다. 한소리는 다가가 지갑을 주워 들었는데 손에 잡히는 두께가 묵직했습니다. 살짝 열어보니 노란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 원권 지폐가 가득했고 권력의 상징인 블랙카드 몇 장과 곽상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신분증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남자는 이미 자동문 너머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소리가 서 있는 먼지 투성이 세상과 저 안쪽의 화려한 불빛 세상은 완전히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한소리는 땡볕 아래서 지갑을 꽉 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돌려줄까 말까? 돌려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고마워나 할까? 아까 그 남자처럼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리면 어쩌지? 반대로 이걸 꿀꺽하면 이 돈으로 한 달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새 신발에 따뜻한 롱패딩도 사고 어쩌면 비 안 새는 밤을 구할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지만 분명한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오 이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것 탐내면 주머니는 가벼워져도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법이다. 가난하게 살아도 양심까지 가난해지지는 마라. 한소리는 허리를 굽혀 지갑을 구두통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돌려주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소리는 한정식집을 바라보며 작디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광주의 거리,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구두 닦기 소녀는 눈앞의 큰돈으로 편해질 기회 대신 가난하지만 깨끗한 양심을 택했습니다. 한소리는 그 남자가 식당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정식집 청산 2층에 위치한 VIP 룸은 도심 한가운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은은한 상아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좌식 테이블 중앙에는 난초 꽃병이 놓여 있었으며 천장형 에어컨에서는 서늘한 냉기와 함께 은은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배밀한 여사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붉은 오미자차를 찻잔에 따랐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화장으로 치장한 눈매를 빛내며 이따금 맞은편에 앉은 남편, 곽상철 회장을 곁눈질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자신이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듯 재빨리 시선을 거뒀습니다. 곽 회장은 환갑이 넘었지만 나이에 비해 건장한 체격이었고 희끗한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린넨 소재의 회색 정장은 산전수전 겪으며 거칠어진 그의 피부톤과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는 금반지나 롤렉스 같은 비싼 시계로 부를 과시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이 방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전국의 유통망을 거느린 유통업계의 숨은 거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연잎밥 향이 평소보다 좋지 않아 곽 회장이 식사를 하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 여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요. 가재회는 간이 좀 센데 오미자차 향이 좋군. 곽 회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음식 칭찬하는 거 오랜만에 보네. 그는 백세주를 한 잔 따라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툭 던졌습니다. 내 재산 전부 당신 명의로 돌려놔도 상관없어.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이기만 하다면 말이야. 배 여사의 손이 순간 멈칫했으나 입가에 걸린 미소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힐 뿐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대답은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곽 회장에게는 눈빛 교환만으로도 100마디 말을 대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에어컨 바람은 고요히 흘렀고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 한 상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배 여사의 유리잔에 물을 채우고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식사는 성공한 부부의 격식에 맞춰 예의 바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오가는 점잖은 대화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있어도 마치 쏟아지지 않는 소나기를 사이에 둔 것처럼 두 사람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도중 곽 회장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서구 쪽 주주총회 시간이 당겨졌어. 급하게 가봐야겠네. 디저트는 못 먹겠어. 배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계산은 제가 할게요. 곽 회장은 급히 재킷을 걸치고 직원과 악수를 나눈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불투명 유리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배 여사는 에르메스 가방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고 귀에 갖다 댄 그녀는 혹시 누가 들을까 밖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게 깔렸습니다. 처리해. 제 시간에 딱 2마디, 더도 덜도 없는 짧은 지시 후 전화를 끄는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 뒤편 주차장. 정오의 햇살은 아침에 한소리가 앉아있던 때만큼이나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한소리는 지갑을 품에 안고 헐떡거리며 주차장 입구로 뛰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한테 직접 줄까? 아니면 그냥 맡겨둘까? 바로 그때 한소리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주차장 구석, 모자를 툭 눌러쓰고 어두운 점퍼를 입은 마른 남자가 곽 회장이 타고 왔던 그 검은색 고급 세단 옆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계속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한소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비공이나 발레 파킹 직원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놈의 손에 들린 반짝이는 무언가였습니다. 펜치 같기도 하고 전자 부품 같기도 한 물건이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거리 생활로 다져진 본능적인 감각이 위험을 감지하고 한소리의 발을 묶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차 밑에 무언가를 설치한 남자는 재빨리 몸을 빼내더니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고는 주차장 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쫓지 않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소리만 빼고요. 한소리는 조심스레 차 뒤편으로 다가가 바닥을 살폈습니다. 차 밑바닥에 뭔가 낯선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검은 테이프로 칭칭 감긴 둥근 물체에서 야른 전선이 나와 뒷바퀴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귓가에 오 이모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힘들어도 양심은 지켜야 한다. 저게 뭔지는 몰라도 놈이 몰래 숨어서 설치한 걸 보면 분명 정상적인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한소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지갑을 꽉 쥐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돈 생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소녀는 식당 로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알려야 해. 누군가에게 말해야 해. 하지만 누가 구두 닦기 소년의 말을 들어줄까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는 가진 거라곤 갈라진 맨발과 작은 용기뿐인 아이가 이 거대한 광주 시내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한소리는 식당의 거대한 통유리 문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허리춤에 매단 구두통은 걸을 때마다 발그락거렸습니다. 손에 쥐어진 갈색 지갑에는 30분 전 이곳을 떠난 남자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가지러 밖으로 나오면서 문이 열리자 한소리는 그 틈을 타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거리의 먼지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낯선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발그락거리는 식기 소리, 그리고 상냥한 안내 직원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한소리를 작고 초라한 이방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로비에 멈춰 서서 지갑을 두고 간 남자의 모습을 찾으려 두리번거렸습니다. 입을 떼기도 전에 안내 데스크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예. 너 거기서 뭐하니? 말끔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틀어 올린 여직원이 차가운 눈빛으로 한소리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보안 요원이 무전기에 손을 올린 채 다가왔습니다. 너 여기 왜 들어왔어? 의심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한소리는 잔뜩 주눅이 들어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저기, 지갑을 돌려드리려고요. 지갑? 내가 지갑을 어디서 놨는데? 여직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잘랐습니다. 훔쳤니? 누가 맘대로 들어오래? 아니에요. 주차장에서 주웠어요. 흰 옷 입고 검은 차 타신 아저씨가 떨어뜨렸어요. 한소리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 들어갔고 지갑을 더욱 세게 품에 안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한소리의 낡은 구두통과 흙투성이, 고무 슬리퍼를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경멸 어린 시선에 한소리는 고개를 푹 숙였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는 고급 식당이야.
아무나 들어오는 곳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변명 필요 없어. 지갑 분실 신고 들어온 거 없으니까 나가. 보안 요원이 억지로 팔을 잡아 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열리며 낯익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한 소리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곽 회장이었습니다. 셔츠 윗단추를 푼 채 다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한 소리를 보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구두통과 소년의 손에 들린 지갑을 번갈아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자신의 재킷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아까 사거리에서 구두 닦던 아이 아니냐? 한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가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곽 회장은 보안 요원에게 물러나라는 손짓을 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 소리의 손에서 지갑을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신분증, 카드, 현금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한 소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다. 이야. 내가 주워서 정말 다행이구나. 한 소리는 두 손을 모은 채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더럽다고 느껴지는 자신의 손이 이 깨끗한 곳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부끄러웠습니다. 곽 회장은 지갑에서 5만 원권 뭉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자, 받아라. 고마움의 표시다. 한 소리는 뒷걸음질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저씨. 못 받아요. 곽 회장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왜 안 받는다는 거냐? 주운 걸 돌려줬으니 당연히 사례를 받아야지. 한 소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제 것이 아닌 걸로 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저씨가 잃어버리실까 봐 가져다 드린 것뿐이에요. 곽 회장은 눈앞의 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비쳐 한 소리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반짝였습니다. 색바랜 티셔츠에 굽다른 슬리퍼, 모서리가 해진 구두통을 메고 있었지만 서 있는 자세나 말투에서 반듯함이 묻어났습니다. 곽 회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뭉클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한 소리요. 다들 소리라고 불러요. 어디 사니? 동구시장 뒤쪽 새방에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구두 닦거나 박스 주워서 살아요. 로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싸늘했던 안내 직원은 이제 미안함이 섞인 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곽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솔아, 너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니? 한 소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씁쓸하지만 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거리 생활이 더 익숙해요. 회장님. 곽 회장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 뒤 보안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아이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무작정 쫓아내지 말게. 가난하다고 해서 다 도둑은 아니니까. 보안 요원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한 소리는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맨발의 구두 닦기 소년은 발그락거리는 구두통 소리에 맞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 소리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른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것 같아서, 부자에게 존중받은 것 같아서 말이죠. 식당 안에서 곽 회장은 푸른 은행나무 가로수 뒤로 사라지는 소년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먹은 값비싼 점심보다 먼지 묻었지만 더럽지 않은 한 소리의 낡은 슬리퍼가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오후가 저물어가며 햇살이 길게 늘어지고 거리는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흐릿해져 갔습니다. 한 소리는 식당을 나와서도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돈을 받지 않아서 아까운 게 아니라 낯선 기분 때문이었습니다. 그 높으신 분이 고맙다고 말해주고
이름을 물어보고 학교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건 평소의 차가운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서울이나 광주의 거리를 떠도는 유령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소리는 식당 옆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매일 오후 박스를 주우러 다니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인적 드문 골목엔 뜨거운 벽과 주차된 차들에서 나는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한소리가 허리를 숙여 박스를 정리하려던 찰나 옆에 세워진 트럭 사이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치 끝났냐? 굵고 걸걸한 다소 초조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소리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고 귀가 쫑긋 섰습니다. 다 됐어. 제 시간에 터지기만 하면 돼. 더 작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금속길이 부딪히는 발그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소리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바짝 붙여 트럭 틈새로 훔쳐보았습니다. 두 남자가 검은 세단 뒤쪽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봤던 곽 회장의 7777분 번호판이 선명했습니다. 모자를 툭 눌러 쓴 남자와 마스크를 쓴 키 큰 남자가 차 밑에서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 늙은이 차 맞지? 모자 쓴 남자가 물었습니다. 7777, 방금 여기서 나가는 거 봤어. 설치했으니까 버튼만 누르면 끝이야. 한소리의 눈에 놈의 손에 들린 손바닥만한 금속 물체가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두 남자의 은밀하고 살벌한 태도를 보니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한소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온몸이 화끈거렸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던 남자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다니. 이제 어떡하지? 누구한테 알려야 하지? 경찰이 내 말을 믿어줄까? 한소리는 빈 깡통 하나를 집어들며 못 본 척하려 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두 남자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 중 하나가 고개를 돌리다 한소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너 거기서 뭐해?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소리는 깡통을 떨어뜨리고 뒤도 안 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을 박차는 발소리가 골목을 울렸고 뒤이어 잡아. 놈이 들었어. 나는 고함 소리가 쫓아왔습니다. 한소리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골목을 누비고 쪽방촌 샛길로 요리조리 빠져나와 오 이모의 포장마차가 보일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어머나! 얘야, 귀신이라도 봤니? 왜 그리 숨이 넘어가게 뛰어? 오 이모가 떡볶이를 볶다 말고 놀라 물었습니다. 한소리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제 시간에 터지기만 하면 돼 라는 말이 폭풍 속의 종소리처럼 윙윙거렸습니다. 그날 밤 광주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소리는 다리 밑에 깐 낡은 박스 위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구두통을 베개 삼았지만 얇은 티셔츠 한 장으로는 콘크리트 틈새로 들어오는 밤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옆에는 아까 오 이모가 쥐어준 삼각김밥이 있었지만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 꼬르륵거렸지만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밤하늘을 보며 아까 그 놈들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설치 끝났냐? 제 시간에 터지기만 하면 돼. 터진다고? 폭탄인가? 왜 하필 곽 회장님 차에? 왜 번호판까지 확인했을까? 한소리는 벌떡 일어나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배운 건 없어도 전파상 TV 너머로 본 뉴스 덕분에 차가 폭발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 주인은 오늘 아침 학교에 가고 싶지 않냐고 물어봐 주던 곽 회장님이었습니다. 가난한 꼬마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던 부자들 중에서도 보기 드문 분이었습니다.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내일 회장님 차가 진짜 터지는 걸까? 무섭다고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하지만 이내 현실적인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누가 구두 닦기 말을 믿겠어? 괜히 신고했다가 내가 덤탱이 쓰고 잡혀갈지도 몰라. 한국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신분의 벽을 한 소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에게 정의는 가로등 불빛보다 멀리 있었습니다. 한 소리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바람에 박스 귀퉁이가 펄럭이자 몸을 돌려 누우며 텅 빈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과 용기, 침묵과 외침 사이에서 소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정오, 태양은 어김없이 도로 위에 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청산 한정식집 앞은 고급 승용차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경호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번호판 7777분을 단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송 기사가 재빠르게 내려 뒷문을 열고 회장님이 손잡이에 대지 않도록 실크 손수건을 덮었습니다. 곽 회장이 식당 로비로 걸어 나왔습니다. 재킷 단추를 채우며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찌푸린 그는 차 문을 열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지는 듯한 공기를 가르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문 열지 마세요. 크지는 않지만 엔진 소리를 뚫고 들어온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식당 앞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땀범벅이 된 한 소리가 덜그럭거리는 구두통을 맨 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슬리퍼가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녀석은 헐떡이며 두 팔을 휘저어 막아섰습니다. 곽 회장님, 타지 마세요. 잠깐만요. 곽 회장은 차 문에 손을 얹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송 기사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소년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한 소리는 숨이 차 말을 더듬으며 존댓말조차 잊어버린 채 외쳤습니다. 제가 봤어요. 어떤 놈들이 아저씨 차 밑에 들어가는 거요. 어제. 그놈들이 제 시간에 터진다고 했어요. 브레이크 선 같은 걸 만졌다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던 손님들도 발길을 멈췄습니다. 직원, 경호원, 손님들의 시선이 이 초라하고 지저분한 소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배 여사가 식당에서 나오다 한 소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지만 1초 만에 다시 평온한 가면을 썼습니다. 그녀는 곽 회장에게 빠르게 다가가며 한 소리를 싸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평소처럼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소리는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배 여사는 남편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꼬마 말 믿는 거 아니죠? 입구에서 구걸하던 애잖아요. 배고파서 돈 좀 뜯어내려고 거짓말하는 게 뻔해요. 한 소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들었어요. 시간 되면 터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저씨 차 번호판도 말했어요. 검은색 덩어리 같은 걸 차 밑에 붙이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곽 회장은 소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송 기사를 돌아보며 낮지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송 기사, 당장 기술팀이랑 경찰 불러. 차량 하부, 브레이크, 엔진 싹 다 점검해. 배 여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진짜 저런 내 말을 듣겠다고요?
이 더위에 사람들 다 기다리게 하고 뭐 하는 짓이에요? 남들이 보면 비웃어요. 곽 회장은 아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야. 체면 따위가 중요해. 그리고 다시 기사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시행해. 송 기사는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고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 여사는 잡고 있던 남편의 팔을 놓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단 위로 드리워진 그녀의 그림자가 평소보다 앙상하고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소리는 손에 땀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방꾼이 될지 생명의 은인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옳다고 믿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침묵한다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근처 카센터의 정비공이 공구함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정비공은 곽 회장에게 목례를 하고 설매에 누워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 몇 분이 흘렀습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 정비공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매미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소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흙먼지 묻은 자신의 슬리퍼만 내려다봤습니다. 곽 회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등 뒤에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자신을 보는지 무서웠습니다. 드디어 정비공이 차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이마를 닦으며 곽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비공의 떨리는 손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매끄럽게 잘린 브레이크 오일 호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경악하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축 근처에 교묘하게 부착되어 있던 회로와 전선이 복잡하게 얽힌 작은 원통형 금속 장치도 함께 꺼내졌습니다. 결코 자동차 부품이 아닌 물건이었습니다. 송 기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곽 회장은 말없이 잘려나간 호스를 응시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아무도 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기 중의 산소가 다 빠져나간 듯 숨막히는 긴장감과 의심의 눈초리만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정비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뒷바퀴 브레이크 라인이 완전히 절단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는 기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전파나 타이머로 작동하는 기폭 장치 같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정말 위험합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배 여사는 곽 회장의 뒤에 서서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눈을 빠르게 깜빡였는데 다리가 풀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곽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설악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겨울 칼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아내를 돌아보며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이 일에 대해 아는 거 없어? 배 여사는 순간 멈칫했으나 눈 깜짝할 사이에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요? 난 아직 주차장에 내려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럼 저 아이는 어떻게 누군가 차 밑에서 몰래 뭘 하는 걸 알았을까? 곽 회장이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지금 떠돌이 구두 닦기 아이 말을 내 말보다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고 눈빛에는 가식적인 상처가 이글거렸습니다. 송 기사나 해고된 직원들이 앙심을 품고 한 짓일 수도 있는데 왜 나랑 연관 지어요? 그 말을 들은 운전기사 송 씨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사모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회장님이 회에 가셨을 때 말고는 아침부터 차에서 내린 적도 없습니다. 시끄러워요. 배 여사가 쏘아붙이고는 곽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성격 알잖아요.
내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사람으로 보여요. 그때 한 소리 다가왔습니다. 비록 망설이는 기색은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한솔은 곽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식당 뒤에서 박스를 줍다가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똑똑히 들었어요. 아저씨 차 번호를 말하더니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뭔가를 돌리고 붙이는 것 같았어요. 한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가 뱉은 단어 하나하나는 마치 마음에 새겨진 듯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 맞춰서 터질 거야 라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바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저씨가 차 문을 여시려는 걸 보고 용기를 내서 소리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침묵했고 배 여사조차 동상처럼 굳어버린 채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젊은 경비원 하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낯선 남자가 주차장을 서성거리는 걸 봤습니다. 기술팀 점퍼를 입고 있길래 정비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송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럼 왜 보고를 안 했어?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배 여사님도 주차장 근처에서 통화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배 여사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전화하려고 내려갔던 것뿐인데 내가 뭘 하든 다 의심받아야 해? 왜 아무도 저 구두 닦기 아이한테는 되묻지 않는 거야? 포상금 받으려고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잖아. 곽 회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곽 회장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분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리 없는 무너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혼잣말처럼 작았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차에 탔다면 지금쯤 저녁 9시 뉴스 속보로 나왔겠지.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배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가 갑자기 치켜들며 억지로 당당한 척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고작 어린애 말과 정체불명의 기계 때문에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곽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야. 아주 명확한 사실을 보고 있을 뿐이지. 가족 외에는 아무도 오늘 내 일정과 차량 번호, 그리고 어떤 차를 탈지 알지 못해. 배 여사는 입을 열어 반박하려다 이내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유약을 바른 도자기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두 부부가 마주할 수 있도록 더 적막한 공간이 남겨졌습니다. 곽 회장은 더 이상 아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솔에게로 몸을 돌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냉철하기로 소문난 그가 남에게 고개를 숙이는 건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한솔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아저씨가 다치실까봐 무서웠어요. 제가 침묵해서 누군가 죽는 건 싫었어요. 곽 회장은 한솔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마치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모두가 등을 돌릴 때 홀로 옳은 것을 믿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위에 햇살이 한풀 꺾이고 노인과 소년의 그림자가 침묵 속에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 곁에는 한때 그가 인생의 반쪽이라 불렀던 여자가 서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만 리 밖으로 멀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창동 언덕 위 저택의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저녁 노을이 비쳐 들어와 대리석 바닥 위에 누런 빛을 얼룩덜룩하게 남겼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오늘따라 TV 소리도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없었고 배 여사가 즐겨 켜두던 향초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무겁고 탁했습니다. 곽 회장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창가에 서서 푸르게 우거진 뒤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 여사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하이힐 한 작은 의자 밑에 아무렇게나 벗어두었고 경찰 조사를 받은 탓인지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값비싼 몽블랑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솔은 방 구석에 오랜 세월 집안일을 도맡아온 문 여사, 가정부 곁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했고 눈시울은 붉어진 채 목구멍이 꽉 막힌 듯했습니다. 곽 회장의 개인 변호사인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은 옆에 앉아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를 집에서 쫓아내시겠다. 당신 정말 내가 당신을 죽이려 했다고 믿는 거야. 배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조신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곽 회장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수년 그가 견뎌온 인내를 모두 쏟아내는 듯한 한숨이었습니다. 경찰이 당신과 그 정비공 사이의 거래 내역을 찾아냈어. 더 이상 부인하지 마. 배 여사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즐거워서도 비웃음도 아닌 마치 금방 깨진 거울처럼 메마르고 균열이 간 웃음소리였습니다. 당신 참아주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언제나 이상적인 척, 부덕군자인 척, 온 세상이 당신의 그 고결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굴었지.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눈을 부라렸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진짜 사람으로 봐준 적 없어. 난 목석이 아니야. 나도 사람이라고. 젊고, 살아있고, 욕망도 있고 불만도 있는 여자란 말이야. 당신은 어때? 허구한 날 고아원에 기부하고 자선 사업만 할 줄 알았지. 나한테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 해준 적 있어? 그건 희귀한 일이었잖아. 곽 회장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이 그리고 회한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난 숭배받길 원한 게 아니야. 그저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했을 뿐이지. 서로 믿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배 여사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믿음?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붙잡아주지도 않았으면서? 아니면 당신을 배신한 사람은 용서받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인가? 당신은 길을 잃은 게 아니야. 더 잔혹한 다른 길을 선택한 거지. 곽 회장이 느리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그에게 펜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서류는 다 준비되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곽 회장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수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막 내려놓은 사람처럼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잉크는 금세 말랐고 종이는 접혀 서류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 여사는 멍하니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저택 전체가 숨을 멈춘 듯했습니다. 이내 그녀가 코웃음을 치며 작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거지 꼬마가 당신한테 평생 충성할 것 같아. 조심해. 저 놈도 나처럼 당신 뒤통수를 칠 테니까. 한솔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배 여사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소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솔은 시선을 떨구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방울이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먼지처럼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곽 회장이 다가와 한솔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전된 밤의 호롱불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돌아갈 곳은 있느냐? 한솔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 여사가 위로하듯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곽 회장은 되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뒤로 배 여사가 말없이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배웅하는 이도 붙잡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자
마치 가면이 바닥에 떨어져 소리 없이 깨진 듯했습니다. 마지막 저녁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한솔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아주 오랜만에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부자의 집이 아니라 자신이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솔은 저택의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서 유리로 된 자동문을 밀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안쪽은 어릴 적 전자제품 대리점 유리창 너머로만 보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겹겹이 늘어선 천장 조명에서 쏟아지는 빛은 잘 닦인 구두처럼 반짝이는 꿈 같았습니다. 집이 얼마나 넓은지 슬리퍼 끄는 소리조차 불국사 경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소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향긋한 나무 냄새와 고급 바닥 세제 냄새가 섞여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문 여사가 안에서 걸어 나오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들어오렴. 거기서 멍하니 서 있지 말고. 한솔은 거울로 된 숲에 갇힌 작은 새처럼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살금살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반듯하게 걸린 그림들, 방금 지은 듯 윤이 나는 계단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이 밟고 있는 것이 임시방편의 얇은 실타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곽 회장은 소년의 손을 이끌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집이 내 집이다. 그날 저녁 식사는 한솔의 상상 속에 있던 산해진미가 아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장조림, 그리고 데친 나물 한 접시가 전부였지만 윤기가 흐르는 긴 흑단 나무 식탁 위, 청화 백자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솔은 의자 끝에 엉덩이만 걸친 채 두 손을 허벅지에 올리고 부목을 댄 듯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곽 회장을 쳐다보다 밥을 푸고 있는 문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달그락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어서 먹자꾸나. 곽 회장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처럼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이니 편하게 먹거라. 한솔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조림 조각을 집어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은 오물거렸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누군가와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쫓겨날 걱정을 하거나 동정이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지 않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문 여사는 식탁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용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상업계의 늙은 사자라 불리던 남자가 지금은 아내가 떠난 날 이후로 쓰지 않던 젓가락으로 가난한 구두 닦기 소년에게 생선살을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문 여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 때문이 아니라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곽 회장의 얼굴에서 온전한 미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솔을 위해 마련된 방은 2층에 있었습니다. 넓지도 화려하게 꾸며지지도 않았지만 깨끗하고 환했습니다. 하얀 매트리스가 놓인 침대, 작은 책상, 눈이 편안한 노란 조명, 그리고 창문 맞은편에 걸린 거울. 침대 위에는 새 옷 한 벌과 곰돌이 모양의 실내화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한솔은 거울 앞에 서서 그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하얀 셔츠는 그의 검게 그을린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양복 바지는 아직 허리가 컸지만 감이 고쳐 입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옷깃을 만지작거렸지만 소년의 눈에는 여전히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두약통을 든 구두 닦기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난 기억이 너무 크고 오랫동안 가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 추위, 서울의 길바닥에서 잠들던 밤들, 경멸 어린 시선들. 그 모든 것이 밥 한 끼나 새 옷 한 벌로 씻겨나갈 리 없었습니다. 문 옆 벽에는 담양 시골의 초가집과 대나무 숲, 감나무, 그리고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수놓은 소박한 자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곽 회장은 그 그림을 가리키며 작게 말했었습니다. 전처가 남기고 간 거야.
장마 내내 저걸 수놓았었지. 지금 보니 그저 미안하고 아쉽구나. 한솔은 오랫동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을 조여오게 만든 것이 초가집 그림인지 회장님의 그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소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후회하고 잃어버린 아픔을 아는 사람이 누구보다 소중한 것을 아낄 줄 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곽 회장은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안경을 벗고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작은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전처와 3살 때 세상을 떠난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고요한 정막을 깨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낯설었고 마치 손뭉치로 입을 막은 듯 쉰 목소리였습니다. 그 놈. 보통 내기가 아니야. 조심해. 곽 회장이 반응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차갑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며 뭔가 알 수 없는 것이 가슴을 옥죄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무더운 정오의 열기가 저택의 기와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광주의 햇살은 소금처럼 따가웠고 유리창을 통해 넓은 거실로 쏟아져 들어와 실내를 뜨거운 비단으로 감싸는 듯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는 조용했지만 문 여사가 살금살금 다가와 속삭였을 때 곽 회장의 마음속 무거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한솔이의 친척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곽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가볍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친척이라고? 네. 2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인데 사촌형이라고 합니다. 아주 예의 바르고 셔츠 차림의 말투도 점잖습니다. 외가 쪽 식구라고 하네요. 옛날에 한솔이 어머니가 그 집에 아이를 맡겼다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곽 회장은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어젯밤 전화기 속 목소리가 깊은 우물에서 메아리치듯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놈, 보통 내기가 아니야. 조심해. 들여보내세요. 그가 낮고 짧게 말했습니다. 방에서 한글 쓰기 연습을 하던 한솔을 문 여사가 불렀습니다. 글씨가 고르지 않아 잉크가 소매에 묻자 한솔은 얼굴을 찌푸리며 펜을 놓았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곽 회장이 낯선 청년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깔끔한 흰 셔츠에 머리를 올려 넘겼고 손목시계는 번쩍였습니다. 한솔아, 곽 회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분이 친척이라고 하시는구나. 이야기 나눠보렴. 한솔은 계단에 멈춰 서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청년이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솔아, 나 석진이 형 기억 안 나? 어릴 때 우리 담양에서 곶감 서리하러 다녔잖아. 기억 안 나니? 넌 나무에 올라가고 난 밑에서 망보고 그랬잖아. 한솔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잉크가 번진 그림처럼 조각난 기억들이 뒤죽박죽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석진이라는 형과 놀았던 기억은 분명 있었지만 눈앞의 얼굴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딱딱하고 번들거리는 얼굴에선 익숙한 느낌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한솔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진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껄껄 웃었습니다. 기억 못할 수도 있지. 내가 워낙 어렸으니까. 형은 서울 가서 몇 년 일하다가 내가 여기 곽 회장님 댁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곽 회장은 가만히 앉아 석진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습니다. 곁눈질하는 모습, 방 안을 훑어보는 빠른 눈동자, 진열장의 고가구 찻잔 세트부터 탁자 위 액자까지 그의 탐욕스런 시선은 회장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한솔이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신지 아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석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듣자 하니 외국으로 돈 벌러 가셨다가 연락이 끊겼다더군요. 예전에 아주머니가 한솔이를 친가에 맡기셨는데 집안 사정이 복잡해지면서 애가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한솔은 의자 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마치 어두운 골목 앞에 섰을 때 너무 고요해서 느껴지는 불길한 예감 같았습니다. 사교적인 질문들이 오가며 대화는 좀 더 이어졌습니다. 석진은 계속해서 어린 시절 이야기와 가족 간의 정에 대해 떠들며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형도 성공해서 자리 잡았으니까 기댈 곳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핏줄은 잊으면 안 되지. 아주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한솔은 대답하지 않고 의지할 곳을 찾듯 곽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곽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 여사에게 차를 내오고 배웅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석진이 일어나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회장님, 우리 한솔이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돌길 위로 그의 발자국 소리가 가볍게 멀어져 갔습니다. 곽 회장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솔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어떠냐? 한솔은 입술을 깨물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석진이라는 형이 있었던 건 맞는데 왠지 좀 다른 사람 같아요. 옛날 석진이 형은 아주 순했거든요. 괜찮다. 회장은 한솔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하자꾸나. 모든 건 곧 밝혀질 거다. 저택 정문을 나선 석진은 정오의 햇살이 도로 위로 쏟아지자 선글라스를 끼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길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다. 그 녀석, 진짜 입양된 거 맞더라. 판 뒤집을 준비해. 그는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입가에는 얇고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리창 뒤에서 곽 회장은 청년의 뒷모습이 골목길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마주한 것이 진짜 친척인지 아니면 앞으로 두어야 할 체스판 위에 또 다른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초가을 아침,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곽 회장이 한솔에게 말했습니다. 내 기억대로라면 곧 어머니 첫 제사가 아니냐. 제사상이라도 차려드려야지. 한솔은 고개를 끄덕였고 문 여사를 따라 양동시장에 가서 장 보는 것을 거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구걸하거나 박스를 줍거나 구두를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문 여사 옆에서 발맞추어 걸었습니다. 시장 길은 붐볐고 사람들은 배틀북처럼 오갔습니다. 도마 소리, 배달 오토바이 경적 소리, 김치와 건어물을 사라고 외치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축제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문 여사는 단골 정육점에 들러 돼지고기를 사는 동안 한솔에게 한 곳에 서서 짐을 지키라고 일렀습니다. 한솔은 배추가게 근처에 서서 시장의 모든 풍경을 눈에 담으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가는 인파 속에서 마르고 거친 손 하나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니 넝마 같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햇볕에 검게 그을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솔의 손을 잡고 충혈된 큰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소리, 맞지? 내 새끼 소리, 한솔은 굳어버렸습니다. 소리라는 이름이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돌처럼 아득한 기억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밤 꾸었던 희미한 꿈속에서 바람처럼 작은 자장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소리, 내일 엄마가 또 행상 나가마.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여자는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야. 엄마 명이다. 자세히 봐라. 멀리서 이 광경을 본 문 여사가 달려와 한솔을 떼어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 아이한테 무슨 짓이야? 이리 썩 비켜요. 여자는 비틀거렸지만 시선은 한솔에게 고정된 채 입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문 여사는 한솔을 등 뒤로 숨기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시장을 떠돌아다니는 거 다 알아요. 얼마 전엔 닭죽집 앞에서 쓰러져 119에 실려가기도 했으면서 이제 부잣집 아이처럼 보이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자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낡고 해진 천 조각을 꺼내 한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널 업을 때 입던 옷이야. 기억나니? 그때 가슴 쪽에 매화꽃을 수놓았었잖아. 이것 좀 봐라. 한솔은 연보라색 천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지어주셨던 왼쪽 가슴에 하얀 매화꽃이 작게 수놓아진 바로 그 옷감이었습니다. 소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 여사가 인상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한솔아, 그거 돌려줘라. 저런 쓰레기 같은 거 쥐고 있지 말고. 하지만 한솔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천 조각을 꽉 움켜쥐고 여자의 고생스런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혹시 제 어머니 이름을 아세요? 그가 매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희. 명희다. 아가야. 여자는 그 이름을 불경처럼 되뇌다 갑자기 고개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저만치서 시장 경비원 2명이 그녀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 여자, 아침에 과일 훔치더니. 거기서 슬리퍼 끄는 소리, 좌판에 부딪히는 소리,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한솔은 사람들 속에 못 박힌 듯 서서 천 조각을 움켜쥔 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엄마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 눈빛, 그리고 소리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아물지 않은 상처를 헤집어 놓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한솔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곽 회장이 물었지만 문 여사는 더위와 시장통 때문에 아이가 지친 것 같다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불이 모두 켜졌을 때 한솔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0원짜리 동전 몇 개, 다 늘어난 고무줄, 그리고 모서리가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보라색 옷을 입은 여자가 초가집 앞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구석에는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희, 그의 추석. 한솔은 사진을 스탠드 불빛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한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아침에 받은 천 조각을 꺼내 사진 위에 대보았습니다. 천의 색깔, 바느질 자국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버려진 채 살아온 그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어떤 외침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도 엄마가 있어. 엄마가 살아 계실지도 몰라. 바람 한 점 없는 아침, 햇살이 별장 처마 밑 목련 잎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서재에는 흑단 나무 향과 오미자차 향이 은은하게 섞여 있어 공간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원형 탁자 위에 놓인 질그릇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이야기하듯 들려왔습니다. 곽 회장은 천천히 차를 따르며 창 너머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 한솔이 긴장된 얼굴로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곽 회장이 지난주에 사준 흰 셔츠와 연한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맞은편에는 곽 회장의 개인 변호사이자 20년 가까이 그를 보필해온 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회사 지분 일부와 교회의 부동산 양도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단 회장님 뜻에 따라 한솔 군명의로 해두는 것일 뿐 아직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일종의 사전 상속 절차입니다. 한솔은 서류를 바라보았지만 손은 무릎 위에 둔 채 표지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눈은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서명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깎아놓은 배 접시를 들고 들어오던 문 여사와 김 변호사 모두 동작을 멈췄습니다. 곽 회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년이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는 듯 입꼬리만 살짝 올렸을 뿐입니다. 이유가 뭐냐? 김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한솔은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누군지,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다른 가족이 남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걸 제 이름으로 받겠습니까? 곽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돈은 껍데기일 뿐이고 사람이 알맹이라고. 한솔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 단단해야 껍질도 버티는 법이니까요. 아저씨가 주시는 건 쉽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한 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동정이나 행운으로 얻는 삶은 원치 않아요. 저는 제 뿌리를 먼저 찾아야겠습니다. 그 말에 김 변호사는 멈칫하며 한솔을 다시 보았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존중과 사색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곽 회장은 화를 내기는커녕 서류를 거두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한솔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찾는 길을 응원하마. 누구도 자신의 출처를 모른 채 살아서는 안 되지. 그날 점심, 저택의 분위기는 고요했습니다. 문 여사는 한솔이 가난하던 시절부터 좋아했던 미역국에 다진 고기를 넣고 계란말이까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솔은 밥 한 공기만 비우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곽 회장은 재촉하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내 뿌리를 찾고 싶다면 이해한다. 하지만 어디로, 누구와 갈 거냐? 그건 알아야겠다. 한솔이 말했습니다. 예전 시장통으로 가서 지난번 고시원 주인 할머니를 찾아가 보려고요. 어머니에 대해 기억하시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엔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담양 할머니 댁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붉은 흙길이랑 집 뒤 대나무 숲이 기억나요. 어머니가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옆에 앉아있던 문 여사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혼자 갈 거니? 네, 저도 이제 컸으니 제 몸은 제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제 힘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곽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겠지만 내 선택을 존중하마. 홀로 가는 것도 성장의 과정이니까. 그날 오후,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가고 흙내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한솔은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구두 닦기 시절부터 썼던 가장 낡은 물건인 천배낭을 손에 들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송 기사가 차를 대기시킨 채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문 여사는 한솔을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서 몸조심하고, 회장님 말씀, 그리고 내 말 꼭 기억해라.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남이 더 나을 때도 있는 법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앞세우지만 마음은 남보다 못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솔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할게요. 차에 오르기 전, 그는 자신에게 집과 가족,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저택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심장은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대답, 뿌리,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이유를 말입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자 엔진 소리가 바람 소리에 부드럽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한솔의 가슴 주머니에는 어머니의 낡은 옷감 조각을 감싼 손수건이 얌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를 찾는 이 길이 곧 자신을 찾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솔은 동구의 낡은 주택가 6번골목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아침 비로 질척해진 흙길 때문에 구두 뒤축에 진흙이 묻었습니다. 양옆으로는 녹슨 양철 지붕과 얼기설기 얽힌 전선들, 위태롭게 들어선 판잣집들이 보였습니다. 어느 고시원에서 흘러나오는 정화조 냄새와 싸구려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자 한솔은 불현듯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 냄새는 엄마를 기다리며 쪼그리고 앉아있던 오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배는 고프고 연탄 가스 냄새에 코가 메웠던 그 시절. 그는 골목 어귀에 몇 분간 서서 집집마다 눈길을 주었습니다. 동굴은 별로 변한 게 없었습니다. 먼지가 더 쌓이고 빨래줄이 늘고 자신이 이곳에 살았다는 걸 기억 못하는 낯선 얼굴들이 늘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골목 끝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옛날 고시원 주인 박 할머니였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투박하면서도 정이 넘치던 그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박 할머니, 한 소리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멈칫했습니다. 놀란 표정이 스치고 지나가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 소리 아니냐? 우리 소리? 얼굴이 제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한솔은 목이 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 한솔이에요. 옛날에 할머니가 소리라고 부르셨잖아요. 엄마 흔적을 찾으러 예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왔어요. 박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계시다가 한솔의 손을 이끌고 허름한 단칸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탁자는 여전히 찢어진 커튼이 걸린 창가에 붙어 있었고 벽에 남은 얼룩 자국도 그대로였습니다. 어서 앉거라. 아이고 세상에, 난 내가 죽은 줄만 알았다. 내 엄마 명희가 얼마나 착하고 불쌍한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뱀이란 사모님 댁에서 일할 때였지. 그때는 그 집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도둑 누명을 쓰고 한겨울 눈 내리는 밤중에 쫓겨나고 말았단다. 명희가 갓난아이였던 너를 품에 안고 울면서 뛰쳐나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한솔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뱀이란 사모님 댁이요? 그게 어느 배씨 집안인가요? 지금은 아주 유명하지. 옛날에는 큰 상점을 하던 서 회장네 딸이었어. 지금은 부자 남편 만나서 사업을 여기저기 크게 벌린다고 들었다. 하지만 옛날엔 어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 한솔은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을 꽉 쥐고 말없이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흐릿했던 연결고리가 서서히 분명해지는 순간 낡은 커튼 뒤에서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명희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박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최 영감님 나오셨어요? 영감님은 그때부터 여기 사셨으니 기억하시겠네요. 지팡이를 짚고 나온 최 노인은 깡마른 체구에 주름진 얼굴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그날 명희가 아이를 안고 마치 귀신에 쫓기듯 도망치는 걸 내가 봤지. 사람들은 명희가 주인 마님의 옷팔찌를 훔쳤다고 수군댔지만 나는 알아.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눈빛이 맑고 선한 사람이었어. 떠날 때도 죽 한 그릇 외상값을 갚겠다며 쪽지까지 남기고 간 사람이었단다. 한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그 뒤로 서 회장네는 장사가 망해서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지.
딸인 미란이는 팔자가 피어서 부잣집으로 시집가 떵떵거리며 산다고 들었어. 그런데 언젠가 배미란이 여기 옛집 대문 앞에 서서 무언가 숨기는 얼굴로 서성이는 걸 본 적이 있다. 한솔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곽 회장을 해치려 했던 여자의 이미지가 어머니가 부르던 소라라는 목소리와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솔은 박 할머니와 최 노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 길게 들이운 햇살을 받으며 한솔은 어머니가 일했던 그 오래된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녹슨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벽에는 습기가 차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몇몇 창문은 썩은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고 벽 곳곳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한솔은 대문 앞에 서서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모든 억울함이 시작된 곳이자 가난한 어머니가 변명 한마디 못 해보고 한겨울 추위 속으로 내쫓겼던 곳입니다. 그는 담장을 돌아 옆으로 가서 철문 틈 사이로 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집 안은 차갑게 비어 있었고 벽에 손을 대자 눅눅한 습기와 오래된 흙 냄새가 전해져 왔습니다. 한솔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혹시 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는 이는 없었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노란 낙엽 하나를 한솔의 발치에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오래된 저택은 바람조차 잦아든 저녁 노을 아래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한솔은 경첩이 부서진 쪽문을 밀고 들어가 낙엽과 잡초가 무성한 뒤뜰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끼 낀 미끄러운 벽돌 계단 위로 잡초가 제멋대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한때 배밀한 가족의 부와 명예가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과거의 메아리만 울리는 빈 껍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솔은 옛 통로를 따라 걸었고 희미한 빛이 버려진 부엌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계단 아래에서 그는 깨진 벽돌 틈을 발견했고 이상한 예감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쇠막대기로 틈을 쑤셔보자 먼지가 피어올라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벽돌 뒤에는 낡은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가죽 표지가 다 벗겨진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속지는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한솔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세월의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첫 장에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부드러운 글씨체로 잉크가 번진 자국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명희이고 제 아이 이름은 소리입니다. 누군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제발 아이가 자기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사모님의 옥팔찌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죄를 뒤집었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도둑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솔은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첩 모서리를 꽉 쥐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짧은 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명희를 방으로 불러 소지품을 뒤지던 날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옥팔찌가 없어졌어 라며 귀가 찢어질 듯 소리치던 목소리, 그리고 너같이 더러운 게 감히 우리 집 물건에 손을 대 라고 호통치던 주인 남자. 명희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소리를 안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이 수첩을 계단 밑 벽돌 틈에 숨겨둔 것은 언젠가 양심 있는 누군가가 진실을 발견해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한솔은 숨을 몰아쉬며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폐가 안에서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십수년을 이어온 억울함을 밟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최 노인이 담장 옆에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소리 불렀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찾아낼 줄 알았다. 이 집은 이끼와 곰팡이보다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지. 한솔은 수첩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명희 엄마가 누명 쓴 거 알고 계셨어요. 최 노인은 수첩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다들 내 엄마가 도둑질했다고 했지만 아이를 안고 뛰쳐나가던 그 모습, 울면서도 변명 한마디 안 하던 그 모습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모습이었어. 나중에 듣자니 서 회장이 하인들 군기를 잡으려고 내 엄마를 본보기로 삼아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하더구나. 한솔은 입술을 깨물며 방금 수첩을 찾았던 다락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배미란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토록 불쾌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봤는지, 왜 곽 회장을 해치려 했는지 말입니다. 과거는 결코 묻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일. 이제 누가 기억이나 하겠냐마는 명희가 살아있다면 아마 죽는 순간까지 그날 밤을 잊지 못했을 게다. 한솔은 수첩을 꽉 쥐며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훔치지 않았는데 왜 쫓겨나야 했나요? 누가 그런 짓을 꾸몄고 왜 아무도 나서서 말해주지 않았나요? 최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절엔 가난하면 벙어리나 마찬가지였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법이지. 오직 저런 글이나 서류만이 대신 말해줄 수 있었단다. 한솔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어 은행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꽂히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길모퉁이에는 헬멧을 푹 눌러 쓴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휴대전화를 든 채 한솔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석진이었습니다. 그는 한솔이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녀석이 알아챘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석진이 누구에게 전화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상황이 더 이상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의 오후 날씨가 갑자기 비로 바뀌어 처마 밑으로 바람이 불고 빗방울이 저택의 나무 창문으로 들이쳤습니다. 한솔이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석진이 보였습니다. 그는 셔츠 단추를 잘못 끼운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읽지도 않는 낡은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한솔이 입을 열기도 전에 석진은 마치 윗사람이라도 되는 양 끈적한 말투로 선수를 쳤습니다. 내가 머리가 좀 돌아가는 놈이라면 적당히 나눠 먹고 끝내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알아들었어? 한솔은 대답 대신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거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한솔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석진은 입꼬리를 비틀며 끄덕였습니다. 그래, 간단해. 내가 다 먹겠다는 거 아니야. 너도 챙길 거 챙기고 나도 피를 나눈 사이니까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져야 도리 아니겠어? 굴러들어 온 복을 혼자 독차지하면 탈 나는 법이다. 한솔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쥐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자리에 앉지 않고 석진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고 했지. 그럼 우리 엄마가 무슨 꽃을 좋아했는지 기억해. 석진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딴청을 피우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여자. 뭐, 옛날에 지천에 널린 게 들꽃이었으니 그런 거나 좋아했겠지. 누가 그런 시시콜콜한 걸 기억하냐? 한솔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잠깐 머물다 간 사람은 그런 사소한 건 기억 못하는 법이지. 석진은 신문을 탁자에 거칠게 내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냐? 착한 척하면 아무도 못 건드릴 줄 알지? 머리 굴리지 마라.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허튼 수작 부리면 가만 안 둔다. 그는 발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등을 돌려 나갔습니다. 닫히는 대문 소리가 마치 패배자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2층 계단 난간에는 언제부터인가 곽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손을 얹고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다 들었다. 회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사람을 시켜서 처리해주마. 저런 놈들은 그냥 두면 속만 썩일 뿐이다. 한솔은 고개를 돌려 곽 회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제가 부탁하지도 않은 목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제 이름 석자를 깨끗하게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곽 회장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솔을 친아들처럼 보호해주고 싶으면서도 너무 일찍 세상의 비정한 싸움을 배우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넌 아직 어리다. 저 이제 안 어려요, 회장님. 한솔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길바닥에서 잠도 자보고 배고파서 남들이 먹는 걸 쳐다만 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자신이 부끄럽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거울을 볼 때 제 자신을 피하고 싶지 않아요. 곽 회장은 한솔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만히 힘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씻어내듯 차분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문 집사가 차를 들고 들어와 탁자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녀석은 갔나요? 한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 멀리 갔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주머니.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수록 그 사람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질 테니까요. 곽 회장은 창밖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놈도 보통 내기가 아니지만 내가 더 보통이 아니구나. 한솔은 연기처럼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 하나 없던 그였습니다.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헤어지고 구두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한솔은 이제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감을 때 느껴지는 평온함과 누군가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불러줄 때의 자부심입니다. 그는 곽 회장을 보며 선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어릴 때부터 다들 저를 솔이라고, 한솔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이름도 하나 갖고 싶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제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밖에는 비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끝에 매달린 마지막 빗방울이 마치 이루지 못한 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긴 한숨처럼 내려앉아 저택을 고요하게 감쌌습니다. 2층 작은 방,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 한솔이 몸을 기울여 한글을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종이 모서리는 이미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한솔은 손으로 꾹꾹 눌러 펴서 펜을 들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굵기도 제각각이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엄마, 전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다만 엄마가 제가 엄마를 잊었다고 생각할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첫 문장은 온 마음을 다해 쓰였습니다. 한솔은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펜을 움직였습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문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엄마를 찾은 건 누가 저를 낳았는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어디에 있든 제가 항상 엄마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거 이제 다 알아요.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다시는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똑바로, 착하게 살고 싶어요. 한솔은 펜을 놓고 천천히 뛰고 있는 심장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낼 주소도 없는 편지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읽어야 할 사람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밤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앞마당 감나무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책상 한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
명이 엄마의 사진 뒤에 적힌 흐릿한 글씨를 비추었습니다. 소라, 엄마가 널 사랑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한솔은 편지를 곱게 접어 사진 옆에 두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곽 회장이 주었던 재산양도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쇄된 글자들은 명확했고 맨 아래 한솔의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한솔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종이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갈랐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곽 회장이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눈빛으로 한솔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산이 필요 없어서 찢은 거냐?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질책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한솔은 일어나 불빛을 등지고 회장님은 마주 보았습니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회장님은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받고 싶지 않아서예요. 저는 은인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곽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한솔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명령에 익숙했던 그의 손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듣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삶아. 회장님의 목소리가 끝에서 메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으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과 아무것도 없으나 진심만은 가득했던 사람. 오늘 밤 그들은 피보다 진한 정이라는 접점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두 사람을 비추며 아무 말 없이 그저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찢어진 종이는 주소 없는 편지 옆에 놓여 있었지만 굳이 보내지 않아도 닿아야 할 곳에 닿는 진심들이 있었습니다. 광주 컨벤션 센터 대강당은 무대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높이 걸린 현수막에는 황금 마음 장학 재단, 작은 꿈들의 날개를 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객석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선생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맨 앞줄에는 재단 설립자인 한솔이 넥타이도 없는 수수한 흰 셔츠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의 티를 벗고 어른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 감사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7순이 넘은 곽 회장이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억만장자의 위엄보다는 나무 지팡이처럼 소박하고 옛날 자신을 살려준 소년을 지켜보는 따뜻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자가 한솔을 호명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솔은 천천히 무대로 올라가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맨 앞줄에 낡은 구두 닦기 통을 꼭 껴안고 눈물을 글썽이는 깡마른 소년이 보였습니다. 한솔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차분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저기 앉아있는 친구처럼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유통기한 지난 김밥을 먹으며 식당 유리창 너머로 밥 먹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게 내 잘못인가 하고요. 강당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한솔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진짜 죄는 잘못된 걸 보고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차 문 열지 마세요 라고 소리친 건 영웅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 해를 입는 걸 보고만 있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진심 어린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박수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한솔은 미소를 지으며 곽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 없던 저를 믿어준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곽 회장을 무대로 모셨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올라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울린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구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구했습니다. 곽 회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며 스쳐 지나가는 한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 수없이 다뤄졌지만 오늘 처음으로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하나둘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고아인 아이, 복권을 팔던 아이, 폐지를 줍던 아이. 모두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까 그 구두 닦기 통을 든 9살 남짓한 꼬마가 슬리퍼를 끌고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마이크 앞에서 바들바들 떨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솔 아저씨처럼 다리 밑에서 잤어요. 한솔이 다가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무언가 속삭이자 아이의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이가 고개를 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아저씨처럼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강당을 메웠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 마음의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간 듯 환하게 웃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오후의 햇살이 대형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빛은 마당의 큰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솔은 출구에서 곽 회장을 부축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장학재단 안내 팸플릿 한 장을 날려보냈습니다. 거기에는 한솔의 옛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돈은 필요 없다. 용기만 있으면 된다. 한솔은 마치 먼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속삭이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넓은 강당 안, 세상에 잊혀졌던 아이들은 이제 그 옛날 한 소년의 외침이 만들어낸 기적 덕분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용기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그저 살아가며 저녁 노을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가 세상을 비추는 마음. 여러분이 지금 화려한 서울에 있든, 활기찬 부산에 있든, 아니면 전라도의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도 한 번쯤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짓밟고 사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솔의 이야기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작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선하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세상을 고개 숙이게 만듭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불공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공평함을 만들어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오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올곧은 마음을 잃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누군가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착한 마음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남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어느 도시, 어느 고향인지 알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다음 이야기의 배경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부디 착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